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7장을 다룰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귀납적 유형을 설명할 겁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해야 그 다음 장들에 나오는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 구조체를 다루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유형 클래스를 다루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해하려면 귀납적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귀납적 유형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We have seen that Lean's formal foundation includes basic types, prop type 0, type 1, type 2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끊고 먼저 제가 읽어 볼게요. 현재까지 우리가 본 것에 따르면 린의 형식적 기초는 기본적인 유형들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유형은 유형 3개입니다. 프롭은 명제들의 유형 3개이죠. 그 다음에 타입 0은 프롭이 속하는 유형 3개이고, 그 다음에 타입 1은 타입 0이라고 하는 저 앞에 있는 유형 3개가 속하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유형 3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형 3개는 마치 그 양파 껍질처럼 켜켜이 계층을 이룹니다. 그런 계층을 기본적으로 린의 형식적 기초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존 함수 유형도 린의 기초 이론에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뭐였냐면 알파라는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 x에 대하여 공역 베타가 그 x의 값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함수 유형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의존 함수형이란 그런 거였죠. 근데 의존 함수형은 종속 함수 유형이라고 번역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용어 번역은 아직 좀 표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봐요. 근데 저는 디펜던트 타입이라고 굳이 말 안 하고 영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의존 함수 유형 또는 의존형 또는 종속 함수형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합니다. In the examples, we have also made use of additional type like bool, net, and int 라고 나와 있는데 bool은 true랑 false라는 구성자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고 net은 자연수 유형이에요. 자연수 유형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int는 정수들의 유형이죠.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유형들입니다. 이런 유형들 뿐만 아니라 유형 구성자라는 게 있어요. 유형 구성자가 뭐냐면 유형 자체는 아닌데 리스트 같은 거는 자 위에 있는 정보를 좀 볼까요? 정보 볼 수 있나? 잠깐만요. 팝업창이 뜬다. 리스트 보시면 리스트 다음에 어떤 유형이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넷이라고 하는 그 목록의 유형을 만들 수 있는데 리스트 넷은 자연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목록들의 유형인 거예요. 따라서 리스트 알파는 무슨 뜻이냐면 알파 유형에 속하는 항들만으로 이루어진 목록의 유형인 거죠. 됐나요? 따라서 리스트 자체가 어떤 유형이 아니라 리스트 다음에 어떤 인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인수는 또 다른 유형인 거죠. 알파라는 게 어떤 유형인 겁니다. 이것의 유형 세계는 타입 U니까 어떤 유형 세계에 속하는 항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알파는 유형인 거고 리스트 알파라고 하는 저식 또한 타입 U라는 유형 세계에 속하니까 이것 역시 어떤 유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유형 구성자란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가 유형은 아니지만 인수를 취하면 유형을 만들어주는 것이란 뜻입니다. 곱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In fact, in Lean's library, every concrete type other than the universes and every type constructor other than dependent arrows.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 사실 린의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구체적인 유형, 무엇을 제외한 유형 3개를 제외한 구체적인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유형 3개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거 뭐 생각하셔야 하냐면 프롭, 타입 0, 타입 1, 타입 2, 타입 3 같은
유형 세계들에 생각해야 돼요. 유형 세계가 뭐냐? 유형 세계는 유형들이 속하는 유형이에요. 유형들의 유형을 유형 세계라고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유니버스라고 하고 좀 더 긴 이름으로 부르면 type universe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유형은 뭐냐? 앞에서 이미 봤죠? 불, 넷, 인트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의존 화살표를 제외한 모든 유형 구성자라고 했죠. 유형 구성자는 아까 봤죠? 리스트나 곱 유형 같은 거를 의미해요. 근데 dependent arrow, 의존 화살표가 아닌이라고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존 함수 유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의존 함수 유형이 아닌. 네,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요. 의존 함수 유형이라고 말을 하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 리스트 자체가 함수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함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나? 함수 유형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제가 텍스트 편집기에서 살펴볼게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글자를 좀 키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항은 type u1 화살표 type u1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유형 자체가 이겁니다. 여기에서 u1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형 세개의 단계를 가리키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유니버스 베리어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리스트는 함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트가 속한 유형이 함수 유형이니까. 이게 함수 유형인지는 어떻게 아냐고요? 중간에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 화살표 앞에 있는 것은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공역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는 정의역이 type u1이고 그 다음에 공역 또한 type u1인 거죠.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자, 근데 리스트가 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리스트가 함수니까 리스트 자체가 함수 유형인 건 아니에요. 됐죠? 함수가 함수 유형일 수는 없어요. 그냥 함수나 함수 유형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dependent arrow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에서는 의존 함수라고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의존 함수 유형이 아니라 그냥 의존 함수. 그러면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리스트는 의존 함수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리스트의 유형을 봤을 때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에 따라서 공역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2장을 한번 다시 공부하셔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영상들을 만든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있고 아마 2026년 이후에는 피어튜브 채널에도 올릴 것 같아요. 올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자, 이런 유형 또는 유형 구성자들은 is an instance of a general family of type constructions known as inductive types 라고 나왔는데 드디어 귀납적 유형이 등장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유형이나 유형 구성자는 귀납적 유형이라고 알려진 유형 구성의 일반적인 패밀리를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좀 어려운데 무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유성이 아니라 유형 구성의 일반적인 부류? 부류라는 말은 제가 또 클래스를 번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패밀리를 근데 가족이라고 번역하면 그건 오역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 독 이 정도로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독자는 가족의 그 족입니다. 그래서 유형 구성의
일반적인 그냥 부류라고 여기선 제가 임시로 번역을 할게요. 부류의 한 사례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귀납적인 유형으로 저런 유형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구체적인 유형이나 그 다음에 유형 구성자는 귀납적 유형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It is remarkable that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 substantial 그다음에 이게 이 단어는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저 단어를 자주 보진 않아서 의미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edifice인데 edifice가 건물, 조직, 체계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체계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A substantial edifice of mathematics based on nothing more than the type universes, dependent arrow types, and inductive types. Everything else follows from those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한국어로 무리 없이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무엇이 놀랍냐면 수학의 상당 부분 체계를 유형 3개, 의존 함수 유형, 의존 화살표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의존 함수 유형입니다. 의존 함수 유형, 그 다음에 귀납적 유형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로 이것들만 이용해서 수학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놀랍대요. Everything else follows from those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수학 개념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깐 이 얘기 좀 해보죠. 이게 놀라운 거냐? 뭐 놀라운 거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그 수학 개념들을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유형론이 아니어도 수학 이론의 거의 대부분을 집합론으로 세울 수 있긴 하죠. 그쵸? 그리고 집합론은 유형 세계라는 게 없고 의존 함수 유형이란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귀납적 유형이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유형 세계나 의존 함수 유형이나 귀납적 유형에 관한 그런 공리들을 또는 이제 그걸 그냥 공리가 아니라 유형 이론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런 유형 이론이 간단하다고 말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와 저것들만 이용해서 수학 이론을 거의 다 세울 수 있다고? 놀랍다.'라고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저 개념들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결코 적은 개념들이 아닙니다. 꽤 많은 것들이 처음부터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유형론이 간단하냐라고 말했을 때 단순 유형론은 뭐 그럭저럭 간단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근데 린이 바탕을 두고 있는 이 뭐라고 하더라? 구성 계산? 귀납형이 있는 구성 계산은 Calculus of Inductive Constructions였나? 하여튼 그거는 그 유형론은 썩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적은 개념만 이용해서 수학 이론을 구축하는 거네요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썩 그렇게 공감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고 이제 한번 봐야죠. Intuitively, an inductive type is built from a specified list of constructors. 귀납적 유형은 아래 있는 보기 그냥 미리 보면서 얘기할게요. 귀납적 유형 F라는 거를 지금 만들 건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들을 constructor, 구성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구성자들의 목록을 나열해서 귀납적 유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구성자들의 목록을 지정된 목록을 바탕으로 귀납적 유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잠시만요. 순간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점점점 화살표 푸라고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유형은 반드시 푸여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자가 하는 일은 결국 그 푸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것이 반환하는 값의 유형은 당연히 푸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푸의 항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얘기고, 다음 The intuition is that each constructor specifies a way of building new objects of foo.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각각의 구성자는 무엇을 지정하냐면 foo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새로운 객체를 구축하는 방법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구성자가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Possibly from previously constructed values. 이건 뭔 말이냐면 이런 구성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귀납적 유형의 원소, 항들, 그 항들을 또 재사용해서 다른 구성자로 새로운 그 푸의 객체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귀납적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들을 먼저 일단 정한 다음에 그 항들을 바탕으로 그 유형에 속하는 다른 항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항들을 바탕으로 또 이제 그 유형에 속하는 그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다른 항들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귀납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 좀 얘기할게요. 지금도 아마 한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서는 수열을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요즘은 그 최신 교육 과정을 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근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개념이 아직도 아마 살아있긴 할 거예요. 아직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들어있을 겁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용어에서 그 정의가 왜 귀납적이라고 부르냐면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어떤 값이라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을 바탕으로 n 더하기 1번째 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정의해서 지시합니다. 그거를 설명해요. 그렇게 하면 첫 번째 항을 바탕으로 두 번째 항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항을 바탕으로 세 번째 항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수열에 속하는 그 수열의 각 항들이 무엇인지를 한 단계씩 다 파악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귀납적 방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 뭐 과학은 귀납 추론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을 때의 귀납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과학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 자연 과학은 귀납 추론을 사용한다고 말을 할 때는 가령 뭐 내가 어떤 백조들을 다 이제 조사해 보니까 백조들의 깃털 색깔이 하얗더라. 따라서 모든 백조는 하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모든 경우에 대한 그 주장을 펼치는 그런 추론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얘기랑은 좀 달라요. 근데 아마 귀납적 유형이나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같은 용어에서 귀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약간 비스무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귀납 추론과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에서 귀납이라는 용어를 쓰는 방식이 살짝 연관성은 있어요. 근데 정확히 같지는 않다는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가볼게요.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19분 됐으니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The type consists of nothing more than the objects that are constructed in this way. 이거 중요해요. 생각보다 중요한데, 후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은 반드시 여기에 나온 방식으로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이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한 번쯤 생각은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방법만으로 반드시 이 유형에 속하는 항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We will see below that the arguments of the constructors 구성자들의 인수는 우리가 아래에서 볼 건데
can include objects of type foo. 그다음에 subject to a certain positivity constraint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 내용은 제가 좀 잘 모릅니다. 근데 번역은 이따가 할게요. Which guarantees that elements of foo are built from the bottom up. 이거는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해설 영상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갈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좀 간단한 예를 먼저 제가 텍스트 편집기에서 보여드릴게요. 뭐를 볼 거냐면 자연수 유형을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저장소를 제가 좀 잠깐 설정해야 했어요. 아이고야.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 하냐면 프렐류드. 여기로 가서 이 귀납적 유형이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를 보고 싶은데 근데 주석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코드를 가져오고 여기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넷이라는 이름은 이미 린 라이브러리, 코어 라이브러리, 핵심 라이브러리라고 저는 부르는데 거기에서 이미 넷이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그냥 넷 소문자 넷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볼게요. 그 다음에 주석은 다 없애고 그러고 나서 여기도 대문자 넷을 소문자 넷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게 자연수 유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0은 자연수 유형에 속한다 라고 맨 처음에 어, 첫 구성자가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얘기할 게 있습니다. 0이 왜 자연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0을 자연수로 설정하는 데가 많아요. 린 말고도 많습니다. 그냥 뭐 그게 편해서 그런 경우도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딱히 할 말은 없네요. 그래서 0이 린에서는 가장 작은 자연수예요. 1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니라 0이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시고 그다음에 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썩은 석세서를 의미합니다. 석세서는 직역하면 후계자예요. 후계자인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로 보시면 좋냐면 어떤 자연수의 바로 다음에 오는 자연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의 번역어가 아예 그냥 바로 다음 수 바로 다음 수더라고요. 예. 그럼 여기서 썩이라고 하는 구성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넷에 속하는 임의의 항 n에 대하여 그러니까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썩n은 그거 역시 자연수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해야 했는데 첫 번째 구성자인 제로는 어떤 인수를 취하지 않죠.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자체는 항입니다. 항. 하지만 썩이라고 하는 구성자는 함수예요.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인수를 필요로 합니다. n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썩 써주고 그 다음에 넷, 화살표 넷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코드를 살짝 바꿨잖아요. 근데 바꾸기 전이랑 바꾼 뒤랑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구성자는 그냥 항이고 썩이라고 하는 구성자는 함수구나. 그래서 구성자, 귀납적 유형의 구성자는 그냥 그 자체가 항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재 내용을 좀 다시 봐야겠는데 그거 보기 전에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썩이라고 하는 구성자를 보시면 썩은 그 유형이 넷 화살표 넷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환 유형인 넷이 반환 유형이 넷이긴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유형이 넷이긴 해요. 근데 이 넷 자체가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이죠.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필수예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데 맨 마지막이 아닌 그 전에도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구성자가 우리가 정의하려는 귀납형의 인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이제 자연수가 아닌 이상한 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수라는 저 항 이름이 아니라 유형 이름을 그냥 뭐라고 바꿔볼까요? 후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제로를 뭐 그냥 다라고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 어떤 구성자를 만들 거냐면, 그냥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relation을 줄여서 ray이라고 쓴 거예요. ray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푸 화살표 푸라고 쓸 거예요. 푸 화살표 푸와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근데 괜찮은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은 맨 마지막에만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아닌 그 앞에 등장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ay이라고 하는 저 세 번째 구성자는 A, B라는 어떤 우리가 정의하려는 귀납적 유형 후에 속하는 인수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수들을 취했을 때 어떤 값을 반환하냐면 후라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next 같은 경우도 뭐 x라고 써볼까요? 우리가 정의하려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어떤 인수를 하나 받으면 next x는 후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교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자의 인수는 우리가 정의하려는 F라는 귀납적 유형의 객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가죠? 근데 subject to a certain positivity constraint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양성 제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positivity를 여기선 이걸 뭐 긍정적인 성격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없잖아요. 긍정성 이런 식으로 번역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양성이라고 번역은 했습니다. 양성 제약. 여기서 양은 양 얘기할 때 그 양이에요. 그런 제약 뭐라고 하죠? 그런 제약을 받으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런 제약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제약을 어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Which guarantees that elements of foo are built from the bottom up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 안 했어요. 그 아래에서 위로 이거를 상향식이라고 번역하던가 bottom up을 세부적인 데서 출발하는이라고 지금 네이버 사전 첫 번째 항목에서는 얘기했는데 상향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긴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세부적인 데서 어, 일반적인 경우로 상향식으로 그 풀하는 귀납적 유형의 원소들을 만든다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시 표현하자면 이 귀납적 유형의 모든 원소는 상향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다음 문장을 좀 더 봐야겠죠. Roughly speaking, 잠깐만요.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거를 거칠게 말하면이라고 하는데요. 거칠게 말하면이라는 건 예를 들어볼게요. 거칠게 말하는 거는 사납게 말하는 거예요. 사납게. 그 건달이 막 위협적인 말투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그게 거칠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선 거칠게 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대강 말하면, 대충 말하면. 네, 저는 대충이란 말을 쓰면 또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대략 설명하면, 대략적으로 말하면이라고 저는 번역해요. 그래서 roughly를 거칠게라고 번역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칠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전 지금 거칠게 말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Each dot can be any arrow type constructed from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점 3개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arrow type이라고 했죠? arrow type은 화살표 유형인데 화살표 유형은 함수 유형이에요. 함수 유형. 그러니까 그 함수 유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constructed from foo and previously defined types. 그러니까 foo라는 유형이 그 함수 유형에 등장해도 되고 아니면 이 정의 이전에 이미 나왔던 이미 정의가 된 다른 유형들이 등장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In which foo appears if at all.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점점점에 해당하는 게 뭐 푸나 아니면 다른 유형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함수 유형이어도 된다고는 했어요. 다만 푸는 어떤 방식으로 등장해야 하냐면 등장 안 할 수도 있는데 등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등장해야 하는지가 뒤에 나와 있어요. Only as the target of the dependent arrow type.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갈 거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이미 3년 전에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봐야 돼요. 의존 화살표 유형, 의존 함수 유형이에요. 의존 함수 유형의 목표로만 나와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교재에서는 저 양성 제약이라는 조건이 정확히 뭔지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린 말고 아그다라는 증명 보조기를 증명 보조기의 문서를 봤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아마 오늘도 그래야 할 겁니다. 앞에 나온 게 푸 지금 보세요. 바라고 하는 건 반환 유형이라는 게 딱히 없고 그냥 바 자체가 푸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올바른 구성자인 겁니다. 괜찮아요. 좋고 넥스트는 함수 유형에 속하는데 근데 그 함수 유형의 반환 유형 공역 얘기한 거예요. 공역은 푸잖아요. 그러니까 푸니까 괜찮아요. 레이라고 하는 거는 3가지 유형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2번 나옵니다. 근데 커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연이어 나올 때는 사실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주변에 괄호가 이미 쳐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그 2장 해설 영상 보시면 좀 설명이 나와요. 그렇고 근데 이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최종 유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푸죠? 푸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그런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푸 화살표 푸이면 괜찮냐? 앞에 있는 게 잠깐 보세요. 앞에 있는 게 푸 화살표 푸이면 괜찮은 건 맞는데 아까 제가 괄호 얘기를 했었죠. 괄호가 오른쪽 화살표 주변에 쳐져 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고요. 근데 만약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괄호가 왼쪽 화살표 주변에 쳐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는 순간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오류가 왜 생기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린4 커널에서 지금 오류 메시지를 낸 겁니다. 푸레이라고 하는 그 3번째 구성자의 첫 번째 인수의 유형은 푸 화살표 푸죠. 이거는 has a non-positive occurrence of the data types being declared. 뒤에 있는 명사구부터 볼게요. 이게 뭐냐? 선언되고 있는 자료형. 그러니까 푸 얘기하는 거예요. 푸. 우리가 푸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푸의 비양성 나타남이 있다. 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성 제약 조건을 어긴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양성 제약 조건을 어긴 건지 좀 더 알아봐야겠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넷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추측을 제가 해 볼게요. 추측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후라는 게 이런 식으로 등장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푸가 나와야 하는 건 맞아요. 이거는 뭐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했고, 근데 그전에 푸가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됐냐,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죠. 그냥 푸가 이렇게만 나와도 돼요. 푸가 어 어떤 함수 유형에 속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자체로 등장하는 경우, 이거 괜찮습니다. 그쵸? 가운데 있는 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함수 유형을 보시면 이 함수 유형은 넷 화살표 푸죠. 이때 푸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넷 화살표 푸라고 하는 함수 유형의 반환 유형, 공역으로 등장하죠. 근데 정의역으로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푸는 뭐라고 해야지? 이 렐이라고 하는 구성자의 인수 유형 중 함수 유형인 거, 푸 화살표 넷처럼 함수 유형인 것에 어떤 방식으로 등장해야 하냐면 마지막에만 나와야 하는 거예요. 반환 유형으로만 나와야 하지 정의역에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스트링 화살표 푸넷, 이것도 안 돼요. 왜냐? 푸가 가운데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괄호로 묶여 있는 함수 유형만 따지는 거예요. 이 함수 유형에서 푸는 반드시 뭐로 나와야 하냐면 맨 마지막 유형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양성 제약 조건인데, 근데 그 양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는 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그다, 그 다음에 positivity constraint, 그 다음에 아그다 documentation 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기 보시면 positivity tracking이라고 나와 있죠. 양성 확인인데, 양성 확인이라고 하니까 왠지 백신 검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 양성 검사기라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양성이 뭐냐는 거죠. 양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왜 안 뜨지? positivity, strict positivity. 자, 네, 아그다라고 하는 증명 보조기의 유형 이론은 당연히 린이랑 같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자료형 D를 우리가 아그다에서 정의하려고 할 때 아그다는 어떤 제약 조건을 추가로 제기하냐면 D라고 하는 자료형의 구성자의 유형에 관한 제약 조건을 추가로 제기한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엄격히 순수히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순수히 양성으로만 그 D라는 우리가 정의하려는 유형이 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D의 구성자를 우리가 만들 때 그 구성자는 어 인수를 하나 더 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 이상 취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그 인수들의 유형은 반드시 D를 반환 유형으로만 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 Concretely, for a data type with constructors. 자,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C1에서 C2, C3, Cn까지의 구성자를 가지고 있는 자료형이 있을 때, 근데 보시면 각 구성자의 유형을 A1, A2, A3, AN과 같이 표시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유형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꼴도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진 함수 유형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함수 유형이 아니어도 괜찮기는 합니다. 앞에 있는 이 D 앞에 있는 이런 그
유형들은 없어도 돼요. 네, 보통은 있는 거죠. 자, 이런 꼴인데 where an argument types bi of the constructors. 자, 이게 어떤 구성자의 유형이 갖는 형태죠. 근데 이 형태에서 구성자의 인수들은 y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y1이 어떤 구성자의 첫 번째 인수이고 그 다음에 y2는 두 번째, 뭐 그 다음에 ym은 m번째 인수겠죠. 그리고 그 인수들의 유형은 각각 b1, b2, b3, bm과 같이 표시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이 bi라는 인수 유형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Non-inductive, side condition, 비귀납적이다. side condition, side condition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요? 부가적인 조건? 무조건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할 것 같고, 잠깐만요. 사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side condition, 부가 조건이라고 번역한 사례가 있는데, 예, 그쵸? 부가 조건.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귀납적이지 않다. and does not mention the at all. 그러니까 귀납적이 아닐 수도 있고 귀납적일 수도 있는데, 귀납적인 경우에는 이런 꼴이어야 한다고 하고 귀납적이 아닌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i가 귀납적 유형이 아닌 경우, 귀납적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D를 아예 언급하지도 말아야 한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귀납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꼴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bi는 또 이런 형태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where D must not occur in any CJ. 자, 비귀납적인 경우는 잠깐 무시할게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D가 맨 마지막에만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귀납적인 경우인 건가? 이게 왜 귀납적인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D를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만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아그다 문서를 읽긴 했는데, 또 귀납적이냐 아니냐는 여부가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렐이라고 하는 저 구성자는 첫 번째 인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수도 취하고,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의 원소를 만들어 주죠. 렐 A,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납적 유형 후의 한 항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항이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인수의 유형은 스트링 화살표 푸 화살표 넷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성 제약 조건을 어긴다는 겁니다. 양성 제약을 왜 어기냐? 푸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을 맨 마지막에 나오게 고쳐주면 오류가 안 생긴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해야겠어요. 그렇고 이 문단들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냥 이거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We will provide a number of examples of inductive types. 우리는 귀납적 유형의 다양한 보기를 제공할 것이다. 뭐 그래야겠죠? We will also consider slight generation이 아니라 slight generalization of the scheme above. 위에 나와 있는 귀납적 유형을 구성하는 스킴이라고 했는데, 체계? 방식? 방법?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이외에도 귀납적 유형을 만드는 방법이 더 있긴 한 거예요. 더 일반적인 방법이 있긴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뒤에 나오겠죠. To mutually defined inductive types. 이거는 상호적으로 정의된 귀납적 유형이란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두 귀납적 유형을 동시에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귀납적 유형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필요하고, 두 번째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존재해야만 그 정의가 온전하게 내려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호 정의
귀납적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and so-called inductive families. 귀납적 유형의 족. 족은 가족의 족입니다. 근데 그 족의 한자가 어떤 모양이고 훈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족입니다. 저는 이거를 귀납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귀납족.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해설 영상 마칠게요. 오랜만에 만드니까 힘든데 그 다음 시간에는 남은 문단들 읽고 그 다음에 enumerated types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열거형인데 가장 간단한 귀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잠깐 보여드리자면 제 왼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 weekday라고 나와 있는데 한 주의 날이죠. 한 주의 날은 뭐 당연히 7일로 이루어져 있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 이게 다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설명하듯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구성자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제시하는 거로 끝나는 게 열거형입니다. 열거형. 그렇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제가 녹화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약간 진행이 잘 안 됐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러면 녹화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